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8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이에요. 제가 주변에 이혼한다는 얘기를 꺼냈을 때 사람들 중 대개는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 가까이 한 입을 덮고 살았는데 어지간하면 그냥 살지. 30도 넘은 여자가 무슨 이혼을 하냐고요. 혼자 벌이로 애는 어떻게 키우고 살 거냐며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니까 어지간하면 참고 살라더군요. 어떻게 된 엄마가 애 생각은 안 하냐고 이기적인 엄마 취급까지 하면서 말이죠. 사실 지금까지 남편과 함께 살아오면서 속으로 피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주변에는 늘 행복한 척 연기를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내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상처를 받을 때마다 나만 참으면 모두가 편할 거라는 생각에 꾹 참고 넘기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감정의 찌꺼기들만 쌓여갔으니까요. 게다가 다른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같은 잘못을 반복하더군요.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되고요. 마음에 생긴 상처에는 닦지도 않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도 아픔이 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묵은 상처가 마음을 병들게 만들었죠. 그러다 최근에 벌어진 일 때문에 그동안 용기 내지 못했던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 바람에 평소 입버릇처럼 자기나 되니까 나를 데리고 살아주는 거라고 큰 소리 치던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이혼은 안 된다고 울고불고 했으니 이것 또한 복수라면 복수일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도 한때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건데 함께 산 지 8년 만에 원수처럼 변했으니까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다지만 참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지금이야 남편의 숨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올라오는 사이가 됐지만 한때는 남편이 제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 저는 결혼 문턱까지 갔다가 파혼한 경험이 있어요. 당시 사귀던 남자는 저와 대학 CC로 저는 같은 과 2학번 선배였어요.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그렇듯 선배도 군복무 때문에 복학 후에는 후배들과 함께 강의를 들어야 했고 그렇는 저와 만나게 되었죠. 당시만 해도 저희 집에 꽤 살던 때라서 졸업 후에는 함께 영국으로 유학을 갈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선배 집안도 남부럽지 않게 사는 집이라서 유학 자금에 대한 걱정은 없었죠.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빠가 하시던 사업이 휘청하기 시작했거든요. 결혼 얘기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금방 복구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빠가 믿었던 직원이 공금 횡령을 해서 외국으로 도망을 치는 바람에 회사는 더 어려워지고 말았어요. 부모님은 수습을 위해 정신없이 사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녀야 했기에 예비 시댁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빠 사업이 흔들리는 게 제 결혼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라고 섣부른 낙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선배한테 전화했던 건데 선배가 제 얘기도 듣기 전에 대뜸 이러는 거 있죠. 다윤아, 너희 아버지 회사 소식 들었어.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더 연락할 이유 없잖아.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설마 이렇게 끝내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헤어지는데도 예의가 있는 거야. 먼저 나한테 자초지종이라도 듣고 최소한 위로 몇 마디라도 하고 헤어지자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어떻게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굴 수가 있어? 다윤아, 정신 차려. 결혼이 애들 장난인 줄 알아? 내가 애초에 너랑 결혼하겠다고 한 이유가 뭘 것 같아? 비슷한 집안끼리 만나 결혼하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솔직히 너도 그래서 나 고른 거 아니었어? 그런데 갑자기 니네 집이 망해버리면 우리 집 입장이 얼마나 곤란하겠냐?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렸는데 따지고 보면 예의 없는 건 우리가 아니라 너희 집이야. 이럴 땐 우리 쪽에서 먼저 말 안 해도 너희 집에서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해야 되는 거라고. 그게 인간적인 도리라는 거야. 암튼 더 길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전화 끊자. 아, 그리고 학교에선 우리 헤어진 거 천천히 알리는 걸로 해. 너희 집 망하자마자 헤어진다고 하면 괜히 나만 욕먹을 거 아니야. 어차피 이번 학기 마치면 유학 떠날 생각이었으니까 그때까지는 사귀고 있는 걸로 하라고. 선배는 지금까지 사귀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싸늘한 말투로 파혼 요구를 했어요. 저랑 파혼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맞선 자리마다 빠지지 않고 나가던 선배는 결국 새로운 결혼 상대와 함께 이듬해 봄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그 무렵 아빠 회사는 결국 파산했고 저희 가족은 그동안 살면서 누리던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차도 바닥에 드러나지 않을 줄 알았던 돈까지 모두요. 그렇게 남은 건 일산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 한 채였어요. 우리 네 식구가 살기에는 턱없이 좁은 집이었지만 당시엔 그런 집이라도 건진 게 천만 다행이었어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산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더라고요. 저희 집의 경우는 정말 폭삭 가라앉았거든요. 그도 그럴 게 회사가 점점 기울어져서 망했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왔겠지만 믿었던 직원한테 예고 없이 뒤통수를 맞은 거라서 정말 뭐 하나 챙길 겨를이 없었어요. 고등학생인 남동생을 제외하고 성인인 아빠, 엄마, 저 이렇게 셋이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돈벌이가 가능한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유학 떠날 생각에 딱히 취업 준비를 하지 않았던 저는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헐레벌떡 취업 전쟁에 합류했어요.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찾는 것처럼 미리 준비했던 동기들에 비하면 떨어지는 곳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4대 보험도 되고 각종 경조사비까지 나오는 곳에 합격했어요. 제 취업으로 가족들 의료보험까지 해결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다행이었어요. 아무래도 집이 망하고부터는 그 충격에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더 취업을 서둘렀던 것도 있어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지만 망한 집에서는 과거를 기억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했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사셨지만 본인 손으로 생선 한 번 만져본 적 없던 엄마는 30년 만에 마트가 아닌 재래시장을 다니며 현실에 적응해 나갔고 동생은 자가용 등하교가 아닌 버스 카드를 들고 학교를 다녔어요. 아빠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세차장에 취직하셨는데 처음엔 온몸에 파스를 붙이실 정도로 힘들어 하셨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식사량이 늘 정도로 건강해지셨어요. 돈 안 들이고 운동까지 하는 셈이라고 농담까지 하실 정도로 아빠는 노동을 통해 그동안의 충격에서 많이 벗어나셨어요. 식구들이 조금씩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가는 동안 저도 회사 생활에 적응해 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일머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같은 걸 배워도 동기들은 금방 알아듣는 걸 저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야 터득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배들한테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 동기들 사이에서도 따돌림 비슷한 걸 당하게 됐어요. 제 일처리가 미숙해서 동기들이 대신 일을 떠맡거나 하는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래서 미움을 사게 됐거든요. 퇴근 후에 저만 빼고 모여서 맥주도 마시고 주말에 모여서 영화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몰랐으면 좋았겠지만 그걸 또 제가 있는 곳에서 얘기들을 하니 모르려고 해도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스스로 동기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피하게 됐고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핑계로 혼자 점심을 먹곤 했어요. 점심이라고 해봐야
삼각김밥이나 편의점 샌드위치에 불과했지만요. 비록 회사 내에서는 업무 외적인 일로도 많이 힘들었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가서는 그런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제가 힘든 모습을 보이면 저보다 부모님 마음 아파하실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순간부터 연기 아닌 연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마음의 병이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마음에 틈이 생겼을 때 손쉽게 속을 수 있다는 걸요. 언젠가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사기꾼들의 주 타깃이 되는 건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래요. 제 남편을 사기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게 있어서는 그에 버금가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 남편을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어요. 회사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겉돌던 그때 저희 회사와 협업을 하던 공기업이 있었는데 남편은 거기 직원이었어요.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남편과 자주 미팅을 갖게 되었고 업무적인 일로 자주 통화도 하다 보니 금방 가까워진 거예요. 남편은 사교적인 사람이라서 저희 부서 사람들과도 꽤 친했는데 그런 남편 덕분에 저도 저희 부서 사람들과 전보다 더 가까워지게 되었죠. 남편이 중간에서 다리를 놔준 덕분이었어요. 협업이 성공리에 끝나고 난 뒤에도 남편과 연락을 이어갔는데 그러다 보니 일 외적으로 가까워지게 됐어요. 더 관계를 진전하고 싶어하는 남편과 달리 저는 주저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한번 파혼의 경험이 있던 터라 진지한 관계로 이어지는 게 살짝 부담되더라고요. 전과 달리 저희 집 사정이 좋지 않은 것도 문제라면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 입장은 저와는 정반대였어요. 결혼 정년기를 넘어가는 나이에 하루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정쩡한 관계를 빨리 청산해야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파혼을 당한 일과 저희 집이 망한 사실까지 모두를요.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은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 어때서? 남자랑 동거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결혼 얘기가 오갔다는 것 뿐이잖아. 부모님 사업도 그래. 덕분에 그동안 고생 않고 부모님 덕분에 잘 살았잖아. 그럼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처가 덕보고 살 생각은 없어. 그럼 우리 사이에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 지나간 일은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집중하자. 난 주희 씨랑 잘해보고 싶어. 주희 씨도 느꼈겠지만 일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외에도 그렇고 잘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 둘 사이에만 집중하자고. 그동안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마치 다 쓰고 버리는 휴지 조각처럼 아무런 미련 없이 생각하는 남편의 모습에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그래, 이 남자라면 지난 일은 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과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고 1년쯤 지나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제가 모아놓은 돈이라고는 2천만 원 남짓이었고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 8천만 원을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못해도 1억은 있어야 혼수며 예단을 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부모님 입장에선 아무리 집이 망했어도 큰딸 혼수는 제대로 챙겨서 보내주고 싶으셨나 봐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시집을 가면 그만이지만 아빠는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생활을 하고 거기에 대출금까지 갚아야 하니까요. 전처럼 제가 생활비를 보조해 드릴 수도 없는데 현실적으로 아빠 월급으로 그 두 가지를 하기란 불가능했거든요. 게다가 동생 대학 등록금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결혼은 내 힘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돈 걱정이라면 안 해도 돼. 엄마도 이제 일 시작할 거니까. 옆집 아줌마가 소개해준 곳인데 집에서 노느니 나가서 쉬엄쉬엄 일해도 좋겠더라고. 요즘은 내 나이에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사는 것도 사치라고 그러더라. 그니까 걱정 말고 시집가서 잘 살 생각만 해. 우리 집에 이렇게 되지만 않았어도 그깟 혼수가 대수였겠니? 어디 가서 기 안 죽게 제대로 해서 보냈을 텐데.
그거 생각하면 너한테 미안해서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받아. 자식 결혼에 아무것도 못해준 못난 부모 만들지 말라는 엄마 말에 결국 부모님 돈을 받기로 했어요. 어렵게 마련한 돈이라서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열심히 발품을 팔아가며 결혼 준비를 했고, 덕분에 남들 하는 정도는 장만해서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어요. 신혼집은 시댁에서 20평대 아파트를 전세를 해주셔서 저는 그에 맞는 혼수만 채우면 됐어요. 거기에 예단비로 1,000만 원을 들였는데 같은 직장 기혼자들 말로는 여자 쪽에서 1,000을 보내면 절반 정도는 돌려준다고들 하더라고요. 사실 내 손을 떠난 돈이라서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이후 시댁에서 예단비는 돌려주지 않았어요. 상견례를 할 때만 해도 사정 다 아는데 무슨 예단비냐고 펄펄 뛰시더니 조금 의외의 상황이라 기분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결혼 후 시어머니께 들었던 말이에요. 남들은 며느리 들이면서 명품 백이니 모피니 많이들 받던데 난 니네 친정이 망한 데라서 뭐 하나 받은 게 없잖니. 나도 사람이다 보니 가끔은 친구들이 며느리한테 받은 백 들고 와서 자랑할 때면 내 팔자는 왜 이런가 싶기도 하다. 예단비로 1,000만 원이나 들였는데 그걸로 하나 사시지 그랬어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내뱉지는 못했어요. 시댁에서 2억 5천 전셋집을 해주셨으니 억울한 마음이 들긴 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후로도 어머님은 톡하면 제가 혼수로 해온 게 없다고 다른 집 며느리들이랑 비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꼭 이렇게 덧붙이셨죠. 나 하나 되니까 그냥 참고 넘어갔지. 다른 집 시어머니들이면 그냥 안 넘어갔다. 넌 시집 잘 온 줄이나 알아. 어머님이 하도 생색을 내시길래 하루는 인터넷에 서치를 해봤어요. 내가 그렇게 못해간 건가 해서요. 그랬더니 제가 결혼할 당시 여자 쪽 평균 결혼 비용이 7,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 1억을 해간 저는 평균보다는 많이 해갔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도 툭하면 결혼할 때 해온 게 없다고 그러시고 다른 집 며느리 들먹이시면서 제 친정 흉을 보셨어요. 예, 부자가 망해도 3년은 산다던데 네 친정은 어떻게 다 날리고 아무것도 안 남을 수가 있니? 숨겨둔 땅이나 비자금 같은 것도 한 푼 없어? 하긴 그럴 능력이 되는 사람이면 회사를 날려먹지도 않았겠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왜? 내 말이 듣기 좀 그랬니? 난 그저 안타까워서 한 소리야. 그렇잖아. 잘 살던 집이 망했으니 너희 부모님도 힘드실 테고. 무엇보다 궁금횡령이 간 놈이 괘씸해서 그러지. 아무튼 너도 고생이 많았을 거고. 늘 이런 식으로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고는 제가 화낼 기색에 보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무마하려고 하셨어요. 슬쩍슬쩍 간보면서 사람 깔보고 열받게 하는 재주는 정말 탁월한 분이셨죠. 그나저나 이번 추석에 며칠이나 있다 갈 거니? 네? 며칠이라뇨? 얘도 참, 올해는 연휴가 5일이나 된다던데 그럼 딸랑 하루 있다 가려고 그랬어? 출근도 해야 하니까 3일 정도 자고 가면 되겠다. 그치? 아니 뭐 이런 경우 없는 말이 다 있대요. 5일 쉬건 4일을 쉬건 추석 당일은 하루뿐인 거잖아요. 그 하루를 시댁과 친정을 나눠서 가야 하는데 애초에 며칠을 있을 거냐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러면 친정은 언제 가냐고 물었더니 어머님이 황당한 표정으로 제 남편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귀찮다는 듯 툭 내뱉더라고요. 당신 친정 망해서 먹고 살기도 급급할 텐데 굳이 우리까지 가야 돼? 아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사위가 찾아가면 장인 장모님이라고 편하겠냐고. 돈을 좀 쥐고 있어야 자식 사위 보기도 당당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사위 보려면 미안하고 보기 껄끄럽지 않겠냐고. 내가 가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장인 생각해서 일부러 피해주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추석은 당신 친정은 패스하고 우리 집에서 3일 지내자. 엄마도 혼자 계신데 명절에 적적하실 거 아니야.
기껏 노후 자금 빼서 자식 신혼집까지 해주셨는데 우리도 성의는 보여야지. 결혼하고 처음 맞은 명절에 남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로는 우리 부모님 생각하는 듯 보이지만 해석하자면 돈 없는 장인 장모까지 챙기고 싶지 않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치사하게 말미에 어머님이 신혼집 해주신 걸 걸고 넘어가더군요. 그 말에 제가 어쩌지 못할 거라는 걸 아는 사람 같았어요. 할 수 없이 그때는 남편 말에 따랐는데 그게 실수였어요. 이듬해 딸을 출산한 뒤 맞은 명절에는 산후조리할 때 친정에 있었는데 또 친정에 가냐며 시댁에서만 연휴를 보냈고 이후 명절부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제 친정에 가는 건 패스해버리더라고요. 제가 올해는 내 친정에 가자고 하면 첫 해 때 했던 핑계를 똑같이 대면서요. 그렇게 결혼하고 10년이 넘도록 명절에 친정에 가보지 못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긴 했어요. 결혼하고 4년이 되어가는 어느 날이었어요. 남동생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평소 저랑 길게 전화 통화를 하는 성격이 아닌 동생이 그날따라 쓸데없는 얘기를 한참이나 하길래 왜 이러나 싶었어요. 혹시 하기 어려운 말이라도 있나 했는데 누나, 저기 말이야. 혹시 돈 좀 있어? 왜? 등록금 모자라? 아니면 컴퓨터 바꿔야 돼? 얼마나 필요한데? 그게 실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2천이나 올려달라고 그러나 봐. 2년 전에 재계약할 때도 3천 올려받았으면서 이번에도 또 그러지 뭐야. 아빠가 알아서 구해보시겠다고는 하셨는데 누나도 알잖아. 우리 집 이렇게 되고 친척들도 다 연락 끊은 거. 아빠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하겠어. 그럴 수 있었으면 누나 결혼시키느라 집 팔고 전세로 돌리지도 않았을 텐데.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했어요. 제 결혼 때문에 집을 팔았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으니까요. 재윤아,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결혼 때문에 집을 팔다니? 알고 보니 제가 결혼할 때 결혼자금을 대주시느라 집을 팔고 전세로 돌리셨던 거더라고요. 2년 뒤 재계약을 할 때는 그래도 집을 팔고 전세 보증금까지 차익이 남은 게 있어서 그걸로 해결했지만 이번엔 그마저도 힘들게 된 거였죠. 이런 사실도 모르고 마음 편히 살았던 제가 너무 한심하고 이기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돈은 내가 마련해 주겠다고 말하곤 부모님께 나는 모르는 걸로 하라고 했어요. 돈은 동생이 공모전에 당선돼 상금 받은 걸로 둘러대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친정 상황을 얘기했어요.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긴 했지만 그래도 부부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모아둔 돈 중에서 2천만 원을 친정에 보내주고 싶은데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당시 제 수중에 돈이 있었던 건 우리 부부가 합의했던 월급 관리 방식 덕분이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그랬거든요. 공동 생활비를 제외한 돈은 각자 관리하자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쭉 공동 생활비를 제외한 돈은 각자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은 나중에 집을 사거나 목돈이 필요할 때 나눠서 쓰자고요. 그런 돈에서 일부를 친정에 보내는 거니까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죠. 아니, 꼴랑 8천이 없어서 집까지 파셨던 거야? 진짜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당신 부모님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아니, 집도 없으면 나중에 노후는 어쩌려고. 설마 그때도 우리한테 기대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지? 그건 절대 안 돼. 나는 처가 덕도 안 바라지만 처가를 책임질 생각도 없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2천만 원 친정에 보낸다면 나도 내 돈 중에 2천은 내 마음대로 쓸 거야. 그래도 되지? 결국 그렇게 타협을 하고 친정에 돈을 보냈어요. 부모님께는 동생이 공모전에 당선이 돼서 상금을 받은 걸로 했고요. 이런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명절에 친정 나들이 가는 게 더 눈치가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뒤 남동생이 결혼을 한 뒤에는 동생네 부부가 있으니 우린 시어머니 혼자 계신 시댁에 가는 게 맞다는 신박한 논리를 펼치더군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늘 무기처럼 사용했던 저희 신혼집 보증금 말이에요. 제가 남편과 시댁에 잡혀 살게 됐던 그 원인이 애초에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진실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밝혀졌어요. 하루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혹시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전화한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살 생각이 있냐고 묻지 뭐예요. 급하게 팔아야 하는 거라서 저희가 산다고 하면 시세보다 싸게 주겠다고요. 서울 외곽 지역이긴 해도 그 정도면 가격도 괜찮고 우리 살기에도 편해서 당장 잡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해서 연락드리겠다고 했죠. 저는 당연히 남편도 그렇게 하자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어딨어? 당신 돈 있어? 내가 가진 돈은 3천 정도 있어. 자기는 얼마나 있어? 저야 몇 년 전에 친정에 2천 해드려서 3천밖에 없지만 남편은 저보다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월급도 저보다 높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없어. 내가 모을 돈이 어딨어. 전세 대출금에 엄마 생활비까지. 거기까지 말을 하던 남편이 그제야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입을 꾹 다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제가 다 들은 상황이라 소용없었죠. 전세 대출금? 당신이 왜 전세 대출금을 받았는데? 그리고 어머님 생활비는 또 뭐고? 아니 그게... 아이씨, 그래 우리 결혼할 때 이 집 내 이름으로 대출받았어. 그럼 어떡하냐? 엄마가 가진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내가 신용등급이 높아서 80% 가까이 대출이 되더라고. 그래도 나머지 20%는 엄마가 해줬으니까 엄마가 안 해준 건 아니야. 엄마가 해주나 내가 하나 우리 집에서 해준 거 마찬가지잖아. 안 그래? 그게 어떻게 마찬가지야. 결혼 후에도 당신 월급에서 대출금이 계속 나가건데. 그래놓고 지금까지 내 친정 욕했던 거야? 결혼할 때 해준 거 없다고? 어이가 없어서 정말. 따지고 보면 당신 집에서 해온 게 더 없는 거잖아. 그래놓고는 그동안 내 친정 무시하기나 하고. 어쩜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은 어머님 생활비까지 대주면서 내가 친정에 돈 보낼까 봐 툭 하면 내 계좌 검사까지 하고. 정말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서운함을 넘어서 내 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거짓말이 아닌 게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생활비요. 그거 대줄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 부양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남의 부모 가슴에 못 박으면서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명절에 친정 잠깐 들리자고 하는 것도 치사하게 돈 얘기 꺼내면서 못 가게 하고, 내 친정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서 자기 엄마 집에 갈 때는 저한테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시키는 것도 그렇고, 처가 덕은 기대도 안 한다고 하면서도 회사 운영할 때 비자금 한 푼 못 챙긴 우리 아빠를 한심하게 얘기했던 것까지. 이제 와서는 모든 게 다 화가 나고 열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살면서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무수한 상처들은 결국 저로 하여금 이혼이라는 결과를 향해 달려가게 만들었어요. 지난해 겨울 출근 준비를 하던 중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던 아빠가 의식 없이 누워 계신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회사를 잃은 뒤로 세차장과 물류창고 경비, 그러다 최근엔 아파트 경비까지 젊은 시절에도 해보지 않았던 힘든 일들을 전전하시면서 가장의 노릇을 다하셨던 아빠였기에 가여운 마음과 고마움, 그리고 죄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어요. 내가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다면 조금 더 친정에 살림에 보탬이 됐을 거라는 생각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네요. 장인 장례식인데도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밤이 돼서야 장례식장으로 왔더라고요. 저도 이미 이 남자한테 마음이 떠난 터라서 사실 서운한 감정도 없었어요. 속으로 너희 엄마 돌아가실 때 나도 똑같이 해줄 테니 그때 보자, 이런 생각을 할 뿐이었죠. 남편은 피곤한데 쉬지도 못하고 장례식장까지 지키게 됐다고 투정을 부려댔어요.
그런데 그때 낯이 익은 손님 한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아빠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가족들과 함께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 엄마한테 뜻밖의 얘기를 하시지 뭐예요. 재수 씨는 모르겠지만 제가 회사를 확장할 때 정배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당시에도 꽤 큰 돈이라 담보로 제 수위의 땅을 맡겼는데 정배가 그 어려운 상황에도 그 땅을 처분하지 않았더라고요. 덕분에 몇 년 전에 그 땅을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돈으로 받은 건 아니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집으로 대신 받기로 했었는데 면적이 넓어서 그랬는지 50평대 아파트 2채를 받게 됐지 뭡니까. 오랜 시간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한 번 못 보냈는데도 한 번도 닥달하는 일도 없고 땅도 처분 않고 있어준 게 고마워서 그중 한 채는 정배한테 넘기려고 연락을 해봤지만 통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 없더군요. 회사가 넘어가고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끊어서 그랬던 모양인데 이렇게 부고를 받게 될 줄이야.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동생이 아빠 수첩에 적혀있던 수백 개의 번호로 부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빠 친구분한테도 그 문자가 갔던 모양이었어요. 한참을 아빠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친구분은 저희 엄마한테 아파트 관련 서류가 담긴 봉투를 건네주고 가셨어요. 저희 집 사정을 들어보시고는 세금 문제까지 정리해서 조만간 다시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빠 친구분이 저희 몫으로 주고 가신 아파트는 매매가가 25억이 조금 넘는 아파트였어요. 아빠가 조금만 더 일찍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랬다면 아빠가 그렇게 고생 안 하셨어도 됐을 테니까요. 엄마랑 남동생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 고가의 아파트를 받고도 기쁘기보다는 착잡한 표정이었어요. 딱 한 사람, 제 남편만 빼고요. 아빠 친구분이 주고 가신 게 25억 상당의 아파트라는 말에 남편의 눈썹이 들썩이더라고요. 말 안 해도 남편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주 두 눈에 탐욕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뭘 원하든 저는 절대로 그 뜻대로 해주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이미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으니까요. 장인 장례식장에서까지 인간 말종 모습을 보인 남편한테 뭘 더 기대하고 살겠어요. 그런 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혼 서류 하나뿐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늦은 밤 저를 살짝 부르더라고요. 엄마와 동생 내외 눈을 피해 주차장으로 데려간 남편은 그제야 본심을 드러냈어요. 야, 쥐구멍에서 벼뜰 날 있다더니 이게 웬 떡이야? 가만히 있어봐. 상속 배분이 어떻게 되나? 장모님이 5, 처남이랑 당신이 2.5씩 맞나? 그럼 25에 4분의 1이니까 6억이 조금 넘네. 야, 세금은 그쪽에서 처리해준다고 했지? 그럼 우리는 세금 안 내도 되는 건가? 아닌가? 그래도 상속세는 따로 내야 되나? 이놈의 상속세가 문제네. 뭐 그래도 없던 돈이 수억씩이나 손에 들어오는 건데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여보, 우리 그 돈 받으면 엄마 차 좀 바꿔주자. 우리 엄마 소원이 벤츠 끌고 마트 가는 거거든. 야, 이번 생에 그 소원 못 들어드리나 했는데 이렇게 장인 덕에 이루게 됐네. 요즘 벤츠가 얼마나 하려나? 아주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지 혼자 김치국을 사발로 들이키고 있었어요. 장인 장례식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아주 싫은 티 팍팍 내며 힘들어 죽겠다고. 장인은 죽을 거면 주말에 죽지 왜 평일에 죽어서 쉬지도 못하게 하냐고 투덜대던 그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신이 나서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당신 참 뻔뻔한 사람이다. 우리 아빠 유산을 왜 당신이 챙겨? 그걸로 왜 당신 엄마 벤츠를 사줘야 되냐고. 그게 네 돈이니? 가난한 친정이라고 명절에 찾아가지도 않았으면서 유산은 탐이 나나 보지? 넌 정말 인간 쓰레기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내 앞에서 그딴 소리는 하지 말았어야지. 부모 잃은 배우자 옆에서 그게 할 소리냐고. 너 같은 놈이랑 8년이나 산 내 인생이 불쌍하다.
잘 들어. 나 아빠 장례식 끝나면 바로 너랑 이혼할 거야. 너 같은 놈이랑은 하루도 더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대로 너 갈 길 가. 당장 꺼지라고. 그러자 남편은 눈알이 커다래지더니 제 양 어깨를 잡고 흔들어댔어요. 아니 여보, 그런 게 어딨어. 지난 8년 동안 힘든 고비 같이 넘어왔는데 이제 빚 보게 되니까 헤어지자고? 이렇게 이기적인 결정이 어딨냐고. 난 이혼 못해. 절대 안 해. 막말로 내가 바람을 피웠어. 가장 노릇을 못했어. 뭐 하나도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게 없는데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냐고. 절대 안 돼. 놀고 있네. 이혼 사유가 없어? 넌 시작부터 이혼감이었어. 당신 집에서 해줬다고 했던 전셋집, 그거 당신이 대출받았던 거 나한테 속인 거잖아. 당신 월급으로 어머님 생활비 대준 것도 지금까지 나 속여왔던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넌 이혼 사유 충족이야. 그래놓곤 툭하면 내 친정 돈 없다고 무시하고 돈 없는 처가엔 뭐하러 가냐고 명절에도 한 번 안 찾아갔지? 그뿐이야? 친정에 2천만 원 해주는 걸로 나를 얼마나 들들 볶았어. 내가 일 그만둘까봐 출산휴가 끝나기도 전부터 살 빼라고. 업무 복귀할 사람이 몸이 그게 뭐냐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냐고. 내가 친정에 돈 보낼까봐 내 계좌 검사까지 하면서 정작 네 돈은 네 멋대로 다 쓰고 살았잖아. 그래놓곤 이제 와서 우리 아빠 유산을 노려? 그 돈으로 네 엄마 차 바꿔줄 생각을 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사람이야.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어. 난 너랑은 절대 못 사니까.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할 거야.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를 악물고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치맛자락을 보여잡고 울먹이면서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군요. 그런데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저놈이 우는 건 나랑 헤어지기 싫어서가 아니라 장인이 남긴 유산을 놓치기 싫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아마도 남편이 제가 완전히 신임을 잃었다는 증거이자 우리 부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랐다는 증거일 거예요. 아빠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지만 남편은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래서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죠. 그 바람에 남편은 제게 양육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되었어요. 그러게 진작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으면 재산 분할을 끝으로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었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되었으니 참 멍청한 짓을 한 셈이죠. 이혼 후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빠 친구분한테 받은 집에서요. 당장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굳이 집을 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아파트는 팔지 않기로 했거든요. 더는 집주인한테 보증금 올려달라는 전화를 안 받아도 돼서 엄마는 그게 제일 편하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더불어 이제는 벽에 마음대로 못질도 하고 살 수 있게 됐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아침마다 어린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는 엄마가 봐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엄마도 일 그만두고 집에서 손녀딸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아하시고요. 조금씩 모든 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요즘이 행복하기만 하답니다. 앞으로는 남들한테 보여지는 행복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한 행복을 따라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야 내 아이도 행복의 참뜻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힘내서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